안녕하세요. 부킹부킹의 윤군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책은 베니스의 개성상인입니다. 예전에 처음 출간된 후에 이번에 개정판이 나왔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면서 각각의 주인공 두 명이 사건을 해결해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판에는 초판본보다 스토리를 많이 압축해서요. 소설로서의 매력 그리고 좀 스피디함 이런 거를 좀 살렸습니다. 17세기 유럽에서 활약했던 주인공 안토니오 코레아 그리고 20세기의 대한민국 상사맨 이렇게 두 명을 주인공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사건들을 따로 해결해 나가는 이제 그 과정이었는데 이 책이 처음에 이제 93년도에 출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경제와 정치 이런 이슈들이 지금 보면은 뭐 결과도 너무 잘 알려져 있고요. 좀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감히 빼고 정리해서 조선시대의 유승업, 이 안토니오 코레아의 이야기로 좀 메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출간된 후로 판매 부수가 초밀리언셀러죠. 그래서 이 작가가 이제 오세영 씨인데 역사학계에서는 그동안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던 약간 좀 비주류의 사건들을 이제 끌어올려서 드라마틱한 이 소설 체계로 완성을 시키는 이제 그런 재주가 탁월하신 분이에요. 보통 조선시대 뭐 역사서 하면은 뭐 왕, 궁중, 그다음에 뭐 후궁과 이런 여러 뭐 외척들 간의 갈등, 뭐 전쟁 이런 쪽에 메인 포커스를 두잖아요. 그런데 이 저자의 다른 책들을 보면은 이제 뭐 만파식적, 그다음에 소설 자산오보, 영화로도 좀 유명합니다. 그리고 구텐베르크의 조선, 뭐 이런 식으로 그동안의 역사나 아니면은 좀 영화, 뮤지컬, 그다음에 책 이런 쪽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소설이니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나 각각의 인물 묘사, 그리고 상황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이제 각 시대에 대한 뭐 설명, 이런 내용들을 이제 소설을 보면서 하나하나 좀 느껴가는 게 좀 재미잖아요. 그러니까 상세한 내용은 한번 책을 보시기 바라고요. 이 메인 줄거리만 간단히 보면은 이제 이탈리아 17세기 초반에 이제 도시국가들이 활보하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패권을 갖고 있던 지중해 해상 무역 그리고 이쪽의 경제가 좀 가라앉았어요. 약간의 황혼기를 맞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베니스에서 활약했던 개성의 송상 출신 이제 유승업 이 사람이 이제 주인공으로 좀 이뤄나가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당시에는 이제 송상이 조선은 물론이고 명나라, 일본 이쪽에도 잘 알려진 상인들이었죠. 그래서 이 베니스의 개성 상인이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이 단편적 사실의 바탕 위에서 이 작가의 창작으로 이 베니스의 개성 상인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줄거리를 보면은요. 이제 개성 상인의 아들 이제 주인공이 유승업, 임진왜란 중에 왜군에게 이제 부모와 여동생을 잃고 이제 친척 집에 맡겨져요. 거기서 좀 한동안 크고 있었는데 몇 년 후에 왜군이 다시 침입하잖아요. 정유재는. 이때 이제 19살 청년 이 유승업이 왜군 병사들에게 부모 형제를 잃은 사람들로 편성된 이제 일종의 좀 복수군대 여기에 일원으로 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해서 포로로 잡히게 돼요. 이후에 이제 일본으로 끌려가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 이제 조국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시에 일본에 귀화했던 조선인 이 스님이에요. 그리고 명나라 상인 이 두 명의 주선으로 이제 일본에 와 있던 이탈리아 사람 이 카를레티를 소개받아서 노예 신분으로 일본을 떠나게 됩니다. 일단은 명나라로 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조선으로 갈 길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 카를레티와 함께 이탈리아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탈리아에 도착한 이 유승업이 안토니오 코레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베니스의 콤파니아 델 로치 이 회사의 창고 서기로 이제 출발을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성장하고 이제 각각의 상황에 맞는 이제 기묘한 책략을 좀 발휘하고 그리고 신뢰를 쌓아가고 성공하는 이제 그런 내용 속에서 좀 이야기 재미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소설이니까요. 제가 줄거리를 너무 상세하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 책을 읽을 때 필요한 배경 지식과 상황 설명을 위주로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베니스의 개성 상인, 기본적으로는 팩션입니다. 팩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사실이죠. 팩트, 그리고 이 픽션, 이 두 가지를 합성한 이 말인데 역사적 사실이나 실존 인물의 이야기에 작가의 상상력을 덧붙인 이 문화예술 장르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소설 쓰기의 한 기법으로 사용이 됐었는데 점차 영화, 드라마, 연극 뭐 이런 쪽에도 많이 쓰이게 됐고요. 문학의 전체에 퍼져 나가면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웹툰의 시대니까
이 웹툰 쪽에도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실제 역사의 주인공이 관여하는, 그리고 살짝 좀 바꿔나가는 그런 스토리들이 많아요. 픽션의 등장 배경이 이제 교양과 재미를 함께 추구하려는 이제 그런 세태와 맞물려서 좀 흥미있는 역사적 지식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나 소설을 좀 구매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제 니즈에 맞춰서 좀 탄생하게 된 거죠. 물론 역사 자체로도 재밌습니다. 정통 사국도 나름의 재미가 충분하죠. 그런데 이제 역사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이 좀 알잖아요.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대략 어떠한 좀 이야기의 흐름이 되고 있고, 대략 어떠한 왕의 뭐 그런 이야기였다,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에 이제 새로운 인물을 추가한다던가, 아니면은 좀 상황을 약간 바꿔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계속 변화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상현실의 범람으로 인해서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뭐 이런 약간 좀 한탄 섞인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역사를 너무 왜곡해서 좀 인지한다, 청소년 교육에 문제가 있다, 이런 반발도 있죠. 이 상상적 현실이면서 현실적 상상인 이 사이버 공간에서 유통되는 이야기들, 허구적 사실 내지는 사실적 허구, 곧 팩션의 이제 문학화가 점점 더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가 이제 사실과 허구, 실제와 상상을 분리했던 이제 그런 문화 조류라면은 이제 현재는 그 둘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결합을 추구하는 그런 좀 이야기의 흐름 패턴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 팩션 소설의 시초로는 이제 장미의 이름, 움베르토 에코 작가의 작품인데 이 소설을 꼽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이제 중세 이탈리아의 한 수도원에서 일어난 이 의문의 살인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이제 그런 과정인데요. 추리 소설의 성격을 띠는 동시에 어떤 종교적인 독선, 편견,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자유를 얼마나 구속하는가, 여기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14세기, 15세기에 이 유럽의 암울한 역사를 형성하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이인화의 영원한 제국, 뭐 이런 소설들이 팩션의 처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기준이긴 하지만 이제 다빈치 코드, 댄 브라운 작가인데 이 작품 이후로 팩션 유행이 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 출간되었던 비슷한 작품들까지 좀 보면은 수많은 팩션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런 시기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몇 년간 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퓨전 사극의 인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극이 사실 역사라는 이제 사실 서사를 드라마 매체로 전달하는 이 대표적인 팩션 장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기보다는 기록되지 않은 인물을 등장시키고 뭐 그의 심리 상황, 그리고 행동 양식,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 들어감으로써 원래의 이 역사적인 인물들 사이의 관계도 또 변화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역사적 유산들, 그리고 이제 나라 전체의 큰 사건들을 계속 결부시키면서 한 가지 역사적인 사실로 수많은 이야기의 가지가 뻗어나갑니다. 당연히 아까의 그 왜곡된 역사적 지식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그런 비판이 있지만 팩션의 인기가 이제 수그러들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를 배경으로 한 여러 2차 작품들, 뭐 웹툰이라던가 아니면 애니메이션, 그리고 영화도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북미, 유럽, 세계 쪽으로 계속 좀 수출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러한 주류는 한동안 계속 이어지리라고 예상됩니다.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제 제로에서부터 전체를 창조해야 하는 어떤 자신만의 소설을 만들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팩션으로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저변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등장인물이 정해져 있잖아요. 기본 사건의 플롯이 있고 여기에 자신의 세계관을 좀 더하면 되니까 이렇게 팩션이 대중적 관심을 끌기 위한 핵심적인 요건, 역사적 사건에 기초한 작가의 상상력, 이 허구성이 충분한 개연성과 설득력을 갖고 있는가, 여기에 이제 주요점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대중들이 아무리 허구가 개입됐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름의 유추, 그리고 이제 자신만의 상상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이제 잘 전달됐을 때 히트를 친다, 이런 내용이 이제 기준점으로 제시되어 있는 듯합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인 재미를 담보한다는 데서 이제 자금을 대는 제작사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하다는 기본 인식이 좀 전제돼 있죠. 그래서 문예적인 내용이 이렇고요. 이 주인공이 이제 송상이라고 했잖아요. 송상을 보면은 고려와 조선 시대의 이제 개성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한 이제 상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송도 상인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송상이라고 많이 했죠. 그래서 이 개성 상인을 이제 시전인과 사상으로 분류될 수가 있는데, 시전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지방의 이제 유기전,
그리고 기타 이제 시전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제 관에 일정한 좀 자릿세, 즉 부담을 내는 대신에 이제 금난 정권과 같은 특권, 그리고 이제 관전대화 등의 특혜를 받았습니다. 조선 후기 국내 상업계를 연결하는 아주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이제 그런 상업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 드라마를 보면 이제 송방이라고 불린 이제 일종의 지점인데, 여기를 통해서 이제 각 지방의 생산품을 매점하거나 아니면 타 지방의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상업계뿐만 아니라 외국과의 무역을 통해서도 좀 상당한 자본을 축적했고요. 오늘날의 복식부기와 비슷한 이 개성부기를 고안하는 등의 아주 상술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주요 취급 상품은 뭐 의류, 도자기, 인삼이었는데, 특히 인삼은 멀리 중국, 일본이나 아니면 저기 서역까지도 수출되는 아주 히트 상품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 상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송상이 가장 좀 상인의 좀 본질에 충실하다,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송상 말고도요, 이제 조금 더 위쪽에 이제 조선 후기에 중국의 청나라를 상대로 교역 활동을 하던 이 의주 상인이 있습니다. 보통 만상이라고 하는데요. 조선 전기를 보면은 이제 조공 형식을 취하는 이제 공무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역은 금지됐어요. 그런데 사행 때에 이제 국가 간에 필요한 물품이 좀 교환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그 정도만 좀 왔다 갔다 하는 정도고, 밀무역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약간 좀 상계의 암흑시대, 뭐 그렇게 좀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7세기가 들어서니까 이제 조선의 국내 상업이 아주 발달하게 돼요. 그리고 금속화폐가 이제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고요. 민간 상인을 통해서 청나라의 무역이 이제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압록강에 있는 이 의주, 중국과의 국경 도시잖아요. 조선의 사행단이 이제 본국을 떠나서 이제 중국으로 갈 때, 그리고 중국 사신이 조선으로 들어올 때, 이 관문으로서 여러 가지 좀 활동을 하고 이익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아까의 송상과는 약간 협업 관계였는데요. 이 만상이 중국 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해 오거나 어떤 중국을 베이스로 하는 여러 내용을 가져오면은 이제 국내 최대 규모의 상인이었던 이 개성상인이 이것을 국내에 팔고, 반대로 국내 상품은 개성상인이 생산지에서 매점하는 그런 방식으로 취했어요. 그래서 중국으로의 수출은 이 만상, 그러니까 의주상인이 담당한 무역구조, 이렇게 서로 간의 경계에서 좀 협업을 추구했다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작게 보면은 여러 갈래길이 나오는데, 좀 크게만 보면은 이 송상과 만상 외에 이제 강상이 또 있어요. 조선 후기 때 이제 수로를 이용해서 대동미를 많이 운반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각종 상업 활동에서 좀 중간에 소매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이때 경강상인이 여기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강상이라고 불러요. 이 경강이 지금으로 보면 이제 뚝섬 쪽이거든요. 한강 일대. 여기를 근거로 이제 정부의 세곡, 그리고 양반층들의 소작, 이 소작료 등을 운반하고 운임을 갖는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선 전기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본격적인 활동을 띄기 시작한 것이 대체로 17세기 이후. 기록에 보면은 이제 크게는 천석을 운반할 수 있는 상당한 규모의 사이즈 배가 300여 척 이상이나 되었다, 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파워가 있는 조직이었고요. 요즘으로 보면은 아주 거대한 SCM 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울 수요량의 상당 부분을, 그러니까 곡물을 이들이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상이 서울 지역이나 전국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컸고요. 운임 외에도 이제 주변에 곡물에 물을 타서 곡물을 불리는 이 화수, 그리고 운반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착복하는 투식, 선박을 고의로 침몰시키는 고패, 이렇게 아주 좀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게 많아서 관에서 상당히 좀 고심했고요. 때때로 이제 과감한 진압을 했다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행위가 많이 일어나니까 정부의 세수가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정에서는 새로운 조은 제도를 검토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조은 제도라고 하면은 이제 국가 재정을 확보해서 왕권 강화에 기여한 그런 제도인데요. 이제 지방 군현이 이제 세곡 수납을 한 다음에 이제 중앙 정부로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떤 지역을 정해서 수납한 세곡을 국가가 설치한 이제 조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모아두었다가 일정한 시기가 되면은 이제 국가가 관리하는 선박에 실어서 이제 수로를 통해 수도에 있는 경창으로 운송하는 그런 체제를 말합니다. 이거 말고도 쌀을 뭐 매점 매석한다던가 어떤 특정한 물품을 이런 식으로 좀 유통 단계를 마비시킨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뿐만이 아니라
이제 수도권 인근에 소위 이제 힘 좀 있는 이제 권문세가들 쪽에서도 이 경강상인이 좀 강상이 눈에 가시였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과감한 제압을 많이 했고 이 수로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구입하는 것 자체를 좀 막는 그런 액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제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활로고 그러니까 선박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관군에서 병선으로 쓰던 배를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더 이상 활용 가치가 없으니까 용도 폐기시키잖아요. 이거를 갖고 와서 개조해서 쓰는 뭐 그런 방식이 있었고요. 아니면 목재상으로부터 직접 목재를 구입해서 새로 배를 건조하기도 했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상당히 숙련된 조선 기술을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관 쪽과 사이가 안 좋은 때가 많았는데 나라에서 보니까 이제 배가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대규모의 배를 빠르게 좀 공급할 수 있는 게 이 강상이니까 다시 이제 이 사람들의 좀 배를 구입하게 되는 그러니까 조선업 분야도 진출하게 되는 그런 좀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너무 폭리를 취했고 유통 단계를 마비시키는 쪽으로 좀 불건전한 수익을 많이 취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상인에 대한 원망을 이제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강상으로 인해서 좀 상인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 이런 내용의 기록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이 이제 송상이잖아요. 여기서 쓰던 아주 독특한 이제 복식부기법 이게 있었다고 했는데 이게 사개치부법이에요. 근데 이탈리아에 가서 이 주인공이 이제 자신의 능력을 피는데 이제 꽃 피우는데 큰 힘을 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사개치부법 여기에서 치부라고 하면은 돈이나 물건이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이 장부에 적는다는 뜻이고요. 사계란 이제 그것을 네 가지로 분계한다는 이제 뜻인데 원래 사계가 건축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네 모퉁이가 서로 물려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여기에서 왔기 때문에 이 사계치부법이라고 하면은 네 가지가 아주 긴밀하게 밀접되어서 관련 있는 이 회계작성법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성상인은 상품 거래와 현금 흐름을 이 채권과 채무 그리고 매입과 매각의 네 개로 구분해서 장부에 기록해두는 이 방식에 능통해야 한다. 그래서 사개치부법은 개성상인의 아주 전유 특허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지역의 상인과 다르게 개성상인이 이제 오늘날의 복식부기와 비슷한 회계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할 수 있었던 계기, 이 개성 특유의 문화적 전통 때문인데요. 개성상인이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상당히 소외당한 이제 옛 왕조의 사대부 계층을 흡수했어요. 그러니까 한때 좀 글 좀 읽었다는 사람들이 개성상인에 많이 합류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지적 능력, 이 상업의 합리적 경영과 상수를 개발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도 그렇고요. 이미 서양에서 가장 발달한 상단이라는 이 베네치아 상인보다도 거의 2세기나 앞서서 이 사개치부법이라는 독특한 복식부기를 고안해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 책에 여기에 관한 여러 스토리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사개치부법 말고도 개성상인은 전국을 활동 무대로 해서 행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품과 함께 거래 대금을 운반하는 일도 매우 중요했죠. 그런데 동전을 이용하면은 좀 무겁잖아요. 귀찮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운반 비용이 들게 됩니다. 뭐 산적이나 도적 등에게 이제 강탈당할 그런 위험성도 있죠. 그래서 화폐 운반 비용이 계속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어음의 일종인 환, 이 신용화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로 보면은 이제 물건을 거래하고 난 다음에 그 대금을 서울에 가서 찾는 환을 가리켜서 경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게 쭉 발달돼 오다가 나중에는 이제 지역명을 더하고 이제 환전의 성격을 또 달리하는 여러 내용들이 붙여지면서 송환, 인천환, 뭐 전주환, 해주환 이런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널리 통용되게 되죠. 조선시대가 이제 뭐 통신도 좀 미비하고 그다음에 교통도 좀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신용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다는 거는 그야말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환이 이제 신용을 모르잖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겠고 진짜라고 하더라도 막상 갖고 갔을 때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이거 모른다. 그런 끝이거든요. 그런데 송상에서 발행한 이 환이 전국적으로 잘 쓰였다. 그러면 이 전국의 이 신용 유통망을 확립하기 위한 이 송상의 노력 그리고 그들의 활약이 조선 후기 시대에 여러 국가에 도움을 줬다. 뭐 이렇게 변론을 낼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업적인 내용이 이렇고요.
또 소설을 보면은 이제 주인공이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의 길을 이제 걷게 되는 게 조선 수군이 패한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칠천량 해전의 이제 대패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의 인생이 좀 힘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내용이 보통은 이제 조선 수군이라고 하면은 이순신 장군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말 극적인 승리를 거둔 뭐 명량 그리고 함대전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대승의 표본 뭐 한산대첩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임팩트가 있었던 노량해전 뭐 이런 내용들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온 칠천량 해전은 조선 수군의 아주 처참한 패배 그때까지 일어난 게 한 번에 다 없어졌죠. 보통은 좀 잘한 내용을 좀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칠천량 해전에 대해서 아마 자세히 좀 들어보신 적은 좀 적으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좀 객관적인 전과와 이 상대되는 캐릭터, 이 원균의 결정적인 패배 원인, 실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뭐 바다에서의 승리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좀 회자되었고요. 대부분 뭐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내용만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총 11차에 걸친 대규모 출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각종 이제 해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모든 총계를 보면은 일본군의 손실이 사망자가 8만 명에서 9만 명, 그리고 부상자가 4,500여 명 내외, 그리고 선박 격침이 이제 큰 배와 작은 배를 합쳐서 773척, 그리고 포획이 127척, 반파가 220여 척입니다. 놀랄만한 그리고 압도적인 대승입니다. 관련된 내용을 몇 번 했지만 이 당시에 일본은 전국 시대를 오랜 기간 거쳤잖아요. 그야말로 싸움의 프로들. 1대1로 칼싸움을 벌이면은 조선군은 상대가 안 되는 적어도 서너 명 이상이 한 번에 대결을 해야 겨우 좀 상대가 되는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바다에서라는 이 전제 조건이 있지만 그야말로 압도적인 대승을 거뒀다는 것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어떤 뭐 추모가 지금도 이어지는 내용이 전혀 부족함이 없다. 이런 반증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일본군의 막대한 손실에 비해서 조선군의 손실은 사망자가 약 200여 명, 그리고 부상자가 약 500여 명입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직접 지휘한 해전에서 조선군의 격침은 단 한 척도 없었습니다. 소규모의 선박이 파손된 경우가 9척, 이게 기록이 돼 있어요. 참으로 놀라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명군 손실, 참고로 명군은 총 11차의 출진 중에 이제 10차에서부터 조선군과 이제 조선 수군과 공동 전투를 벌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함이 30여 척이 격침됐고요. 사상자가 2,300여 명이 나왔습니다. 이순신 휘하의 조선 수군이 단 한 척도 격침이 되지 않았다. 그야말로 바다의 신, 해신이라고밖에 달리 부를 말이 없을 듯합니다. 자, 여기에 대비되는 것이 바로 원균의 칠천량 해전입니다. 여기 총지휘를 맡은 원균의 잘못된 판단력과 이 부패한 조선 정치판으로 인해서 참혹하게 당한 한국사 3대 패전 중에 하나입니다. 원균은 당시 최대 규모의 정예군을 가지고 있었지만 참으로 너무 어이없게 참패를 당했고요. 그 후 이 전력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이 그야말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 공교롭게도 이 칠천량 전투가 임진왜란을 이제 승리로 이끈 이순신 장군의 훌륭한 리더십 그리고 전술을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전투다. 이런 평가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원균의 이 초라한 실적을 통해서 리더의 진정한 자질이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제 정유재란으로 일본이 다시 조선을 침공했잖아요. 일본군의 대장 고니시 유키나가 이 간첩을 조선에 보내서 일본의 선봉장인 이 가토 기요마사가 바다를 건너오니 이를 쳐야 된다. 이렇게 거짓 정보를 흘리게 됩니다. 이 가토 기요마사는 이제 조선에 침공한 일본군 장군 중에서도 최고로 악질, 가장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일본군의 다른 장수들조차도 가토 기요마사와는 함께 작전을 할 수가 없다. 그 사람과는 정말 하기 싫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선조도 이 가토 기요마사를 아주 증오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순신으로 하여금 빨리 출전해서 이 가토를 제거해라.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순신 장군은 풍랑 때문에 남해에 피신해 있던 상황이었고요. 이제 모든 걸 준비하고 있던 일본군이 함정을 판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투를 하더라도 승리를 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선조의 여러 차례 명에도 불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전장에 나간 장수에게는 왕이라고 해도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하지 못하는 건데 이제 초반에 파죽지세로 밀리던 상황에서 어느 정도 소강 국면에 가니까 선조가 다시 예전에 다시 그 음흉하고 질투 많은 그런 성격이 계속 드러나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눈에 가시였죠. 이 정도로 했으면은 뭐 굳이 이순신이 없어도 바다를 지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임금을 무시하고 속인 죄, 적을 치지 않아 나라를 저버린 죄 등의 제목으로 이순신 장군을 투옥시키게 됩니다. 대신 이 가토를 본인이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한 원균이 이순신 장군의 빈 자리를 차지하게 됐죠. 조선군에서 단 하나 무서운 존재였던 이순신 장군을 낙마시킨 일본군. 이제 좀 회심해 이제 득이만면한 웃음을 지으면서 다시 두 번째 작전을 펼칩니다. 아까의 그 간첩을 다시 이제 경상우병사 김응서에게 보내서 일본에서 대병력이 일시에 바다를 건널 것이니 준비하라. 이렇게 다시 보내게 됩니다. 예, 조선 조정이 마음이 급해요. 일전에 이제 고니시 유키나가가 알려준 이 가토 기요마사의 조선 상륙 정보가 맞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고니시가 이 조선을 위하는 마음으로 정보를 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니시 유키나가 소서행장하고요, 이 가토 기요마사 가등창정 이 두 사람의 불화는 이제 조선군에게까지도 널리 알려진 그런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이 두 사람은 상당히 상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조정이 이 원균에게 부산포 앞바다로 나가서 왜군이 상륙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원균이 굉장히 무능한 장수로 뭐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좀 그랬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수군 장수임에는 분명합니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굳이 나가서 목숨줄을 단축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출병을 거부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온갖 중상모략과 저 사람은 겁쟁이다. 이게 계속 장계를 올린 원균이었는데 막상 자기가 통제사가 되니까 현실적으로 이 부산포 공격이 어렵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에 화가 난 이 도원수 권율이 원균에게 곤장을 쳤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제 권율을 조선시대 임진왜란의 최고 명장 중에 하나라고 보지만요. 그 저변에는 굉장히 독선적이고 그다음에 원리 원칙을 너무 강조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악영향을 끼친 내용들이 있죠. 물론 그러한 과실보다는 목숨을 걸고 싸운 공적이 훨씬 높기에 좀 덮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어쨌든 저 막강한 그리고 막대한 공로를 세운 이순신 장군조차도 이제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제 그런 제목으로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정도는 뭐 언제라도 바람 한 번에 날아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좀 출병한 원균이 결국 부산포로 진격을 해요. 당시에 아시아 최강을 자랑하던 조선 수군의 주력 전함 판옥선만 150척 내외였고요. 여기에 사후선, 협선, 탐망선, 연락선 그리고 거북선까지 합쳐서 300척이 넘는 대함대였습니다. 당시에 수군만도 정예군이 15,000여 명을 육박하는 그야말로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 수군 최대 병단이고 최정예 군대였어요. 물론 왜군은 천여 척에 이르는 전선이어서 훨씬 더 압도적이었지만 수군이 주력이 아니라 육군을 실어 나르는 그런 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전투 병선으로 보면은 조선군이 훨씬 우세했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이순신이 없더라도 기본적인 조선 수군의 이 싸움 실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군은 상당히 긴장을 했었고요. 이 수많은 전선을 이제 각 섬 뒤에 직결시킨 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지의 왜군들도 언제든지 협공할 수 있게 출격할 수 있는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었죠. 그러다 결국 이 칠천량에서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원교는 즉시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판옥선을 위주로 해서 공격을 시켰는데 이제 왜군들이 판옥선보다 가볍고 날렵한 이제 작은 함선, 이 세키분의 함선인데 이걸로 빠르게 접근해 왔다가 달아나기를 반복하는 이런 방법으로 조선 수군을 지치게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바람이 불고 파도가 거세지면서 이제 판옥선이 풍랑에 휩쓸려 표류하고 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일본군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조선에서 이제 오래 활동을 하다 보니까 바람이 대충 어떻게 움직이고 물길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간다. 어느 정도는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원균이 함정에 빠져서 겨우 살아난 다음에 함대를 수습해서 인근 가덕도로 해항하게 됩니다. 근데 완전히 탈진했어요. 그래서 가덕도에 닿자마자 이 마실 물부터 찾았는데 허둥지둥 찾아다니는 순간에 갑자기 여러 이 섬에서 왜적들이 나타나 덮치게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육지에서 칼싸움으로 들어가면 상대가 안 된다고. 결국 상당수의 군사를 잃고 원균은 이제 칠천도로 향하게 됩니다.
당시의 판옥선을 보면은 매우 튼튼하고 우수한 선체 구조, 그리고 뛰어난 화포를 장착한 대형 전함인데 속력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속도가 평균 한 6노트 정도. 이 때문에 이 판옥선보다 작고 가벼운 일본의 전선들이 이 정면으로 공격하는 대신에 옆에서 치고 빠지는 이런 전술을 쓰니까 판옥선이 무용지물이 돼요. 그럼 이때 원규는 어떠한 지휘를 내렸는가? 당시에 용사일록이라는 이제 기록에서 이제 장수 기만이 기록한 내용에 따르면 원균이 술에 취한 채 대장선에 누워 호령만 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심한 내용이죠. 그리고 가까스로 인근에 이제 어떤 포구에 당도한 뒤에 원균이 대장선을 버리고 육지에 오르게 됩니다. 산길을 따라 도망을 치다가 뒤따라오는 이 외적에게 최후를 맞은 것으로 좀 기록이 돼 있어요. 뭐 다른 야사에는 탈출해서 고향에 숨어 살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역사에서 좀 빠지게 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칠천량 해전에서 원균을 포함한 여러 장수들 그리고 병사들이 전멸하게 되었고요. 이순신이 가까스로 막아내서 좀 임진왜란을 버텼잖아요, 조선이. 이제 그 기둥, 이 남해 제해권이 일본군에게 완전히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의 여파로 이 베니스의 개성상인 이 주인공 유승업도 이탈리아로 가게 되는 이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죠. 물론 팩션이지만요. 자, 이 내용이 당시의 전쟁 상황이고요. 그리고 임진왜란을 보면은 이제 조선의 시민 계층,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이제 의병을 조직해서 이제 왜군에 저항하고, 당시에 왜군이 정말 엄청난 전투 실력을 갖고 있었으니까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 삭과 곡괭이로 논과 밭을 일구던 이 조선의 일반 백성들, 농민들, 극렬히 저항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정말 조선에 대한 충성심이 넘쳐서 그런 것인가? 물론 뭐 일본이 워낙 지독하게 했고 조선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좀 세뇌도 있고, 당시에 조선의 일반 백성들이 다른 나라라고 해봐야 거의 뭐 일본 아니면 중국인데 중국 가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켜야 되는 건 맞는데 여기 추가로 조금 더 좀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세금 정책 때문인데요. 당시가 이제 일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고 조선이 선조였잖아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에서 이제 행정 개혁가로 좀 추앙을 받는 게 가장 먼저 토지 측량과 수확량 조사로 토지 제도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당시 일본의 세금 체계를 보면은 영주가 이제 사무라이에게 세율을 정해서 알려주면은 그때그때 세금을 걷어서 상납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당연히 세율은 영주 맘이었죠. 그런데 세금을 정부에서 직접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좀 사무라이 그리고 다이묘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또 아래로 뭐 촌장, 뭐 족장, 뭐 마을의 뭐 대장 이런 사람들에게 또 어느 정도를 걷어서 갖고 와라. 그러면 그 아래로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정해진 세율만 딱 들어오면은 뭐 많이는 못 먹어도 먹고 살만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떡을 만지는 사람들이 많으면 사람들의 각각의 손에 떡고물이 묻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단계에서 세금이 계속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쇼군이 세금을 30%만 받겠다고 했는데 그 밑에 영주가 나도 좀 먹어야지. 그래서 10% 붙이고 사무라이하고 뭐 촌장 이런 사람들이 계속 더하면은 나중에는 7, 80% 이상까지도 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일본의 농민들 입장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생활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조선에서 어떤 것을 빼앗아서 너희들이 가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관여할 수 없다.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이렇게 충동질을 하니까 조선에서 열심히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치하에서 이제 호조 가문이라는 곳이 이제 반기를 들고 이제 싸움이 나게 됐는데 백성들이 이 호조 가문의 입장에 있어서 격렬하게 히데요시에 맞서 싸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호조 가문의 이 세금 정책에 감명을 받아서라고 하는데 40% 세율을 적용했다고 해요. 그런데 히데요시는 이래저래 하면 7, 80%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호조 가문이 살아야 나도 산다. 이런 의미에서 압도적인 좀 열세에도 불구하고 호조 가문을 위해서 정말 엄청난 저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굉장히 똑똑한 이제 지략가라고 했잖아요. 이 토지 제도의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권을 잡자 기존의 이 다단계적인 체계를 갖고 있던 조세 제도를 일원화해요. 그래서 그동안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세금을 부과했고요. 그래서 좀 인기를 얻어서 결국 일본 전국을 통일할 수 있는 그 교두보를 삼았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조선을 보면은 대략 한 25%에서 30% 가까운 요 정도 세율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게 조선의 중기 후기로 갈수록 엄청나게 높아지는데 어쨌든 이때까지는 조선 정부가 어느 정도 행정권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뭐 토지 상태에 따라서 쌀 생산량이나 아니면 등급제에 의해서 차등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30%를 넘어가는 일은 어지간해서는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임진왜란을 이제 일으킨 히데요시가 봤을 때 이러한 조선의 세금 체계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일본에서 낮은 세금으로 농민들의 인심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농민들에게도 이 조선의 농민들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인심을 얻으려고 나름 파격적인 세율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의 농민들에게는 현재 일본에서 받고 있는 좀 가혹한 수준의 절반만 거둬라. 그리고 만약에 어떤 저항 없이 투항하면은 조금 더 생각해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지독한 가토 기요마사조차도 히데요시가 직접 말한 이 세금 체계를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5%, 뭐 많아봐야 30% 내외를 받고 있던 조선에서 일본에서 가장 심할 때가 80%까지 나왔으니까요. 절반하면 40%잖아요. 그리고 어지간하면 25%를 받고 있었으니까 갑자기 15%를 더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들어온 침략자의 입장에서만 봐도 아주 괘씸한데 돈도 더 내라고 하니까 이제는 뭐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 농민들의 의병이 아주 물밀듯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조선 국왕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라 세금 문제가 그 절반에 깔려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으로 보면은 농민 의병은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노비들, 노예들의 의병은 그야말로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토지 제도의 변화가 이제 각국의 역사를 많이 바꿨습니다. 이 조선시대 이 임진왜란뿐만 아니라 이 대만 같은 경우에도 이 국민당 정부하고 모택동, 이 붉은 홍군, 공산당이 싸웠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장개석 정부가 패해가지고 대만으로 넘어오는데 당시 대만에도 토착 세력이 있었으니까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보다는 좀 강하다고 해도 패잔병 주제에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다. 그래서 아주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였는데 당시 장개석 이 타이완 정부가 투지 개혁을 상당히 매끄럽게 해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고 결국 국민당 장기 집권에 발판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또 마찬가지죠. 일본이 1945년에 패망하고 떠나간 다음에 이제 북한에는 이제 러시아, 그 소련이죠. 그리고 남한에는 미군이 들어왔습니다. 당시에 미군이 들어오자마자 한 일이 남한 내에 일본의 재산을 모두 압수해서 이제 미 군정 산하로 이관한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빼앗은 일본 재산을 그 땅을 경작하던 소장농들에게 할부로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생산량의 2할 정도를 소장료로 내면은 15년 후에 그 사람 땅이 되도록 완전히 넘겨주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당시에 세금이 약 25% 정도 됐는데 소장농들은 좀 상황이 달랐죠. 당시에 소장농이 이제 7대3 정도의 비율로 이제 지주와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를 바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존에는 70%를 냈는데 이 사람들에게 50%는 가져도 되고 20%만 낸 다음에 15년 뒤엔 아예 이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미 군정이 제시한 조건이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원래 일본인 소유 땅들이 당시 조선의 소장농들에게 불화가 되면서 전체 농민의 4분의 1 정도가 자기 땅을 가진 자영농이 되었고 미 군정의 이제 조선 반도 내 인기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여기에 배경이 원래 이때 그 레닌하고 스탈린이 소련 공산당을 이끌면서 이 소련을 점령했잖아요. 여기에 소련의 농노들이 결정적으로 좀 지원을 했습니다. 당시 소련에서 공산당이 점령한 토지마다 지주에게 토지를 이제 무상 몰수해서 농민들에게 무상 분배했어요. 그래서 농민들 한편으로 만든 거죠. 농민들이 공산당을 지원하니까 병력 보충도 잘 되고 식량 보급도 쉽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당시 남한 미 군정은 이 제도를 이제 점령군 남한에도 활용하려고 당시에 울프 라제진스키라는 소련에서 공산당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사람을 여기에 책임자로 앉히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당시에 이제 한국 대통령에 오른 이승만이 나름 파격적인 인사를 해요. 원래 이때 이승만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조봉암이었는데 둘 사이가 앙숙이었어요. 사상도 많이 달랐고요. 그런데 이승만이 대통령에 오르자마자 농림부 장관에 이 조봉암을 임명한 거예요. 당시 조봉암을 보면은 거의 이제 공산주의자에서 전향을 했다. 이런 정도로 보면은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미 군정이 했던 것보다 더욱 강한 토지 개혁 드라이브를 걸게 됩니다. 예로 보면은 이제 소장농들에게 연에 30% 정도의 세율을 5년만 납입하면은 이제 자기 땅이 되게 분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체 농지의 3분의 2가 해당되는 그야말로 이제 전 국토가 거의 해당되는 폭넓은 개혁이었어요. 그러면 이때 땅을 빼앗긴 이 지주 계급에서 반대가 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적산 공장 불화, 그러니까 일본 군이나 일본인들이 놓고 간 공장을 아주 염가에 분배해줬어요. 그래서 산업 자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거죠. 그런데 이 혜택에서도 벗어나는 계급이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에 한국을 보면은 대부분 산지잖아요. 그러니까 농지가 좀 작게 좀 분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식의 대농장주, 대지주가 드물었고요. 작은 사이즈의 지주와 소작농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런데 이제 넓은 평야가 있는 지역도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물론 한국 사이즈지만 이제 대지주가 머슴이나 노비를 고용해서 농사를 짓는 그런 방식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노비는 전속 계약이었고 머슴은 좀 프로젝트성 단발 그런 일꾼이라고 보면 되는데 공식적으로는 갑오 개혁으로 폐지되고 이제 머슴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미군정과 이 조봉암의 토지 개혁이 상당히 효과를 보긴 했지만 이제 소작농들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영농으로 만드는 데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 머슴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게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좀 액션 플랜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때 6.25가 일어나요. 당시에 이제 파죽지세로 점령하고 있는 이제 북한군이 내려오자마자 이승만의 이제 토지 개혁을 무효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지주들의 땅을 완전히 무상 몰수해서 농민들에게 무상 분배를 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차이점은 이제 이승만 정부는 어느 정도만 내면은 좀 땅을 주는 그런 유상 분배였잖아요. 그런데 공산당은 완전한 무상 분배. 당시에 초기에 이제 소작농들이 북한 편을 많이 들게 된 그런 이유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공산당이 농민들에게 무상 분배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산출물의 30%가 좀 안 되는 그런 내용을 세금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때가 전쟁 때였으니까 뭐 전쟁 기금을 내라, 발전 기금을 내라, 뭐 애국미다, 뭐 이러면서 추가로 더 가져가서 50% 이상 뜯어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사회주의 공산국가의 기본 개념은 땅은 정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빌려주는 개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제 전투력에서 초반에 북한군이 압도적으로 우세였는데 남한이 그나마 신락 같은 명맥을 유지했다. 이게 바로 이 토지 제도에서 기한했다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의 그 머슴 그런 계급 있잖아요. 이제 공산당의 무상 배분의 혜택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의 이제 이승만 조봉암 이 플랜을 보면은 자기한테 올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북한의 플랜을 보면은 어느 정도 많이 내야 되는 건 있지만 그래도 자기께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편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시기에 인민재판, 그러니까 지주 계급이라던가 식자 계급을 아주 가혹하게 처형하고 좀 괴롭혔던 이 계급들이 머슴 계급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전쟁이 낳은 좀 슬픈 내용들인데 어쨌든 간에 이 토지 개혁이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성공한 나라가 결국은 경제 발전을 이뤄내게 됩니다. 이 나라가 이제 일본과 대만 그리고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땅은 결국 사람들에게 강대한 영향력을 준다. 땅을 누구 소유로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이 많이 일어났다는 점을 한번 말해보고자 합니다. 자, 토지 내용이 이렇고요. 이제 주인공이 이탈리아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또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 르네상스 시기의 후기 또는 그 약간의 이후 시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를 잠깐 보면은 이제 문예부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 문명사가 원래 중세 암흑기였는데 이후에 14세기부터 한 16세기 사이에 또는 그 이후까지 약간 이어지기도 하지만 문예부흥 운동 또는 문화혁신 운동을 이제 말하는 내용입니다. 과학혁명의 토대가 만들어져서 중세를 현대 근세와 이어주는 그런 시기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문화, 예술, 기타 전반에 걸친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명 이쪽을 재인식한 다음에 현대에 맞게 수용하는 뭐 그런 내용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그리스와 로마의 문학, 사상, 예술 여기를 본받아서 인간 중심의 정신을 되살리려고 한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유럽이 르네상스의 시작과 더불어서 이제 기나긴 중세 시대의 막을 내렸고요. 동시에 르네상스를 거쳐서 근세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신 또는 이 운동이 이탈리아에서 비롯됐다는 설이 가장 정설이고요.
시기를 조금 지나서 이제 알프스를 넘어서 다른 유럽의 국가, 뭐 프랑스나 네덜란드, 영국, 독일, 스페인 이쪽 등지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뭐 얘기가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르네상스에 대한 이야기로만 해도 뭐 몇 편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탈리아하고 관계된 그리고 주인공과 연결된 그런 부분을 좀 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르네상스가 왜 이 여러 나라 중에서도 이탈리아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에서 발전했는가 여기를 좀 보면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이탈리아 반도의 국가들이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의 문헌들 그리고 지식이 보관되고 있었던 이 중세 로마인 동로마 제국과 이 교류가 활발했기 때문인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일단 이탈리아 반도가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죠. 그리고 그 전통이 기독교 세계로 편입된 이후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남아있는 로마 유적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고대 로마의 문화가 여전히 뭐 이탈리아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또 오랫동안 동로마 제국과의 교류가 활발했으니까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파괴되었던 이 고대 로마의 문헌과 기술력을 거의 복원시키는 데 성공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이슬람 제국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동로마도 멸망하는데 서방으로 피난한 이 동로마 예술가 그리고 기술자 여기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탈리아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도적으로 보면은 중세 유럽을 지배하고 이제 중세 사람들의 삶을 결정짓던 이 대표적인 체제죠. 봉건제. 이게 이탈리아에서는 좀 힘을 못 썼어요. 이탈리아 반도가 이제 나폴리 그리고 교황령 여기를 제외한 이제 수많은 도시국가와 소국들로 분열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강력한 스트롱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황령의 존재도 이탈리아 지역을 좀 나름 안정적으로 가르는데 영향을 주었죠. 그런데 이때 이탈리아를 제외한 다른 유럽 국가를 보면은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100년 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상간 도서, 뭐 밀라노 지역을 제외한 유럽 본토가 이제 중세 흑사병 등으로 엄청나게 시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부흥이 문제가 아니라 인구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 이제 상업과 경제를 보면은 이제 지금도 좀 있긴 한데 이때가 해적들이 엄청나게 좀 성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각 도시들이 무슬림 해적들한테 엄청나게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이걸 해결하는 게 이때부터였어요. 그래서 지중해를 장악해서 중개무역의 중심지로 떠오른 거죠. 중개무역의 특성이 그렇잖아요. 여러 나라의 문화에 대한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문물이 이탈리아 반도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도시의 상인들이 부와 힘을 얻고 교양과 문화적 수준이 높아지는 게 이제 비례하겠죠. 거기다가 상인들이 이제 이해타산이 세니까 이제 기독교나 어떤 종교의 이제 유혹 또는 상업에 방해가 되는 뭐 기타 다른 윤리적 규범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계산에 의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받아들인 거죠. 심지어는 제4차 십자군 원정으로 이제 아군을 뒤에서 공격하면서 좀 이익을 취하는 그런 액션까지 있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돈을 좀 안 좋게 번 건데 이렇게 번 거를 정승처럼 쓴다고 이제 자신들과 비슷한 속성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예술가, 철학자, 뭐 인문학자, 수학자 및 과학자 여기에 후원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나름 좀 면피죠. 어떻게 같은 편을 공격할 수 있는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가? 이거를 좀 피하려고 한 거에 더해서 좀 고결하다. 그리고 좀 뛰어나다. 이런 좀 존경을 받고 싶은 그런 명성 욕구가 많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덕분에 많은 예술가들이 상당히 여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죠. 장소도 그렇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모이고 때와 장소가 여기 힘을 합치니까 이제 예술, 문화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 성과가 계속 나오기 시작해요. 막대한 부와 자금들이 이탈리아로 몰려오니까 이탈리아 각지의 유명한 르네상스 기술자들이 여러 가지 성과를 냅니다. 뭐 천지창조라던가 아테네 학당, 더 나아가서 성 베드로 대성당 이런 내용들을 축조하거나 이제 재건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이제 유명한 메디치 가문이 있죠.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이제 만개한 곳이다. 그러면 피렌체, 밀라노, 로마, 베네치아 뭐 이런 도시를 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학술과 예술가들을 집중적으로 후원하고 키웠던 그 사람이 이제 피렌체 메디치 가문, 밀라노의 스포르차 가문 이런 정도가 좀 있습니다. 특히 피렌체 르네상스가 발달할 수 있었던 게 당연히 메디치 가문 이제 후원 덕분이었는데요. 원래는 이제 피렌체에서 상업과 은행업으로 성공해서 교황청의 재산을 관리한 재력 가문의 후신입니다. 그래서 15세기부터 거의 한 300여 년 정도나 이 르네상스의 사상, 예술, 이 과학계 등을 아주 폭넓게 후원을 했죠.
뭐 예로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살 때부터 이제 몇 년 정도 메디치 가문의 이제 궁전에서 지내면서 많은 미술 작품들을 감상하고 이제 실력을 키워나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기타 우리가 알고 있는 상당수의 이 르네상스 예술가들이 이 메디치 가문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르네상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이제 기존 중세 시대의 어떤 암묵적인 내용, 그리고 좀 혼란스러웠던 현대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무식하고 무지한 뭐 그런 이제 환경들이 한 번에 개선이 된 그런 걸 연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단칼에 이루어지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상당히 혼란의 시대였다고 해요. 흑사병이 유행하고 상시적인 정치적 싸움이 있었으면서 또 전쟁이 거의 연 단위로 계속된 정말 위험하고 무서웠던 시대. 르네상스라고 말할 수 있는 문화가 꼽힐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궁정과 교황청, 뭐 기타 아주 극히 일부에서 뿐이었고요. 대부분의 일반 사회에서는 미신과 좀 마술, 혹세무민, 사기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유럽의 근대를 이끈 역할을 한 거는 맞지만요. 그 시기 이탈리아 국내 정치는 그야말로 엉망이었고요. 교황령을 비롯한 여러 소국들로 갈라지고 외국으로부터 간섭받아서 국가의 통일이 늦어졌고 정치와 사회적 근대화가 지연되는 아주 최악의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앞선 문물이 막 꼽혔던 시기 같지만요. 1600년에 우주의 무한성을 말했던 조르다노 브루노가 이단으로 몰려 화형당했던 일이 있고요. 갈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동설로 종교 재판을 받은 것이 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자유로운 과학 연구를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6세기 후반에 뭐 미술 같은 경우에도 아주 형식주의의 매너리즘에 빠져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미술적인 어떤 뭐 고상함, 창조력 이런 내용들은 점차 북유럽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상황이 겹쳐지면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쇠락하기 시작해요. 분명 유럽 대륙의 정세가 혼란하고 지중해 무역이 성행하던 한 15세기까지를 보면은 나름대로 군사력과 재력, 정보망을 갖고 있던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이 여러모로 유리한 입지에 있었습니다. 당시의 도시국가의 군주들이 중세의 무식한 힘싸움보다는 주로 문화와 부의 과시를 통해서 자존심 경쟁을 벌인 것도 한몫크게 했죠. 그리고 15세기 말까지 보면 이제 백년 전쟁 같은 경우가 있었잖아요. 전쟁이 아주 크고 길게 이어졌기 때문에 대륙 쪽의 사정이 혼잡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외침의 걱정을 상대적으로 덜 수 있었죠. 오랜 기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랑스가 백년 전쟁을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에 군침을 흘리기 시작해요. 여기에 신성 로마 제국이라던가 스페인을 비롯한 거의 전 유럽을 한 손에 틀어진 강대한 이제 가문이 나타나는데 이게 합수부르크죠. 여기에 이제 최고 전성기를 갖고 왔었던 황제 카를 5세 이 사람이 등장함으로써 이탈리아가 이제 강대한 영토 국가들의 영향하에 놓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프랑스나 스페인 같이 이제 영토 국가를 보면은 이탈리아가 이제 전체가 다 뭉쳐서 1대1로 상대해도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모를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일개 개별 나눠진 도시 국가로는 상대가 안 되죠. 감당하기 어려운 국력 차였습니다. 그래서 16세기가 시작되면서 이탈리아는 이 유럽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 땅 따먹기 현장으로 변했고요. 특히 이제 이탈리아를 둘러싼 여러 이제 전투, 뭐 예를 들어 파비아 전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한 힘 한다고 했던 프랑스의 이제 프랑스와 1세가 이제 카를 5세에게 졌어요. 그것도 무참하게. 그래서 이탈리아가 사실상 합스부르크 가문의 지배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후원을 받고 있었던 이제 교황이 상당히 당황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탈리아 내에서의 좀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이제 동맹을 하나 결성합니다. 이걸 코냑 동맹이라고 하는데 이걸 명분으로 해서 이제 카를 5세가 이제 교황을 좀 비열하다고 막 맹비난해요. 그래서 이 영향력에서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프랑스가 가톨릭 계열이었는데 이 군대가 교황령을 공격하는 가톨릭의 군대가 가톨릭 국가를 또는 그 지역을 공격하는 이런 내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엉망이죠. 그래서 이때 나온 유명한 내용들이 사코 디 로마, 직역하면 로마 약탈이라는 말인데 이게 꼬냑 동맹 전쟁이 진행 중이던 한 1527년 당시 교황령의 로마를 침략한 이 신성 로마 제국군 가운데 일부가 이제 통제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로마 시내에서 무차별적으로 약탈을 자행한 그런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전쟁으로 이제 교황이 패배했고 나름 오랜 유폐 생활을 보냅니다. 그러는 동안에 로마는 쑥대밭이 되었고
이때까지 로마에 세워진 르네상스풍의 건물이 대부분 무너졌어요. 그래서 현재 로마 시내에서는 르네상스풍의 건물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코 디 로마로 사실상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종결되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요. 일단 이제 그러니까 권력과 금권이 날아갔죠. 그리고 이제 같은 편에게 공격을 당해서 그야말로 처참한 상황에 빠졌으니까 뭐 여러 정치적인 내용이라던가 사회적인 부분으로도 의미를 많이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당 이제 지역이 본격적으로 외세의 지배에 놓이게 되는 이탈리아 암흑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결국 이 교황을 포함한 거의 모든 이탈리아 도시국가가 이 칼을 옷의 밑에 굴종했고요. 이탈리아는 지난 세기에 그 번영과 영화를 이제 대륙 세력에게 내준 채 저 유럽 변방 세력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문화적으로는 확실히 위였으니까요.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의 여러 문화가 대륙으로 이식됐어요. 그래서 각국의 토양에 이 문화가 더해지면서 여러 좀 변형된 모습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뛰어난 철학자, 뭐 인문학자, 예술가, 건축가들이 대거 출연할 수 있었고요. 일단 숫자가 많잖아요. 이탈리아 한 나라에서 도시국가 등으로 나눠져 있을 때 이제 그 영향력보다는 중앙 집권적인 국가가 본격적으로 퍼뜨리면 더 효과가 빠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수준이 많이 향상되는 그런 유럽 문화의 부흥기가 시작이 됐고요. 또 종교에 대한 여러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종교 개혁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 군주론이라든가 인문주의에서 파생된 이 사회계약설, 나중에 유럽 각국의 절대왕정 체제 형성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나중에 좀 다른 방향의 계몽주의 이런 내용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각국 귀족과 군주들의 후원하에서 이 르네상스로 인한 다방면의 발전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이 베니스의 개성상인의 여러 주변 사건들, 그리고 뭐 시대적 배경,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책이 이제 빅히트를 친 베스트셀러예요. 그러니까 아무 배경 지식 없이 그냥 봐도 소설적 재미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개정판을 내면서 좀 스피디한 문체라던가 여러 좀 지금과 맞지 않는 내용들을 다 정리했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게 팩션 소설로 보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이제 역사에 기반한 내용이니까 이걸 약간 변형하긴 했지만 이 역사적인 내용이라던가 기타 관계된 내용을 조금 더 알고 이 소설을 보면은 더욱더 재미를 느끼지 않을까 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오랜 시간을 이어온 베스트셀러에는 당연히 그 이유가 있겠죠. 시간이 되시면은 이 베니스의 개성상인을 한번 일독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